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문제 풀어보려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미리 제가 고백을 하자면 약간 문제를 풀 때 제가 이제 기호와 단어를 언급할 때 좀 버벅였어요. 그래서 가끔 A와 B 혹은 기역과 니은 이런 게 막 동시에 나올 때 저도 말을 하다 보면 계속 좀 버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요. 저는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꼭 쓰시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번 시간에 풀었던 것 중에서 잠깐만 리뷰를 하자면 원탁 문제 나왔었죠. 원탁에서 가장 멀리 있다라는 거 1번과 꼴번이 아니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나머지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용어들을 좀 헷갈리게 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제 콩쥐 팥쥐 만나러 갑니다. 자, 콩쥐, 팥쥐, 향단, 춘향 네 친구 나와 있네요. 자, 한번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콩쥐 그냥 콩이라고 쓸게요. 팥쥐 팥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향단, 향단이, 그 다음에 춘향이.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쓸게요. 이렇게 4명이요. 마을 잔치에 참석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좋은 잔치가 있나 봅니다. 볼게요. 이렇게 4명이 마을 잔치에 가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모두 족두리, 치마, 고무신 다 입고 해고 신어야 됩니다. 즉 족두리 그 다음에 족두리 글씨가 이렇게 좀 깨지네요. 족두리 그 다음에 치마 그 다음에 고무신 신고 가려고 합니다. 색은요 빨파 노 검입니다. 빨 이렇게 있습니다. 총 12가지 물품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각각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 빠짐없이 착용하면 12가지 다 들어갈 것 같네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빨간색 족두리, 파란색 치마를 착용했다면 나머지 고무신은요. 색깔 겹치지 않게 노란색 또는 검은색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색깔 찾아가 볼게요. 먼저 조건에서 선호하는 것을 배정받고요. 싫어하는 것은 배정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콩쥐는 빨간색 치마 선호한다라고 했으니까 확정입니다. 콩쥐는요. 치마 무슨 색? 빨간색 확정입니다. 확정되는 것은 노란색으로 체크할게요. 파란색 고무신 싫어한다라고 했으니까 빨간색 이미 선택했고요. 파란색 고무신 싫어하니까 노란색 고무신 혹은 검정 고무신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여기까지 체크했고요. 팥쥐는 노란색을 다 싫어합니다. 팥쥐 노란색 다 싫어하고요. 검정색 고무신 선호한다라고 했으니까 고무신은 검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할 거. 콩쥐는요, 어때요? 고무신 검정할 수 없죠. 왜요? 다른 친구가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무신 노란색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콩쥐는 팥쥐 노란색 싫어한다라고 했으니까요. 노란색 싫어하면요, 어때요? 빼야 되겠죠. 근데 검은색 고무신 선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빨간색과 파란색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파검으로 가야 되고요. 여기도 파검으로 가야 되는데 어때요? 우선은 넘어가고 나머지부터 확인하고 또 찾아러 올게요. 노검까지 여기까지만 우선 확정인 것만 체크하고 갑니다. 향단이는 검은색 치마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향단이는 치마 중에 검은색을 싫어하니까요. 빨파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빨이 들어갔기 때문에 파란색 혹은 노란색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네요. 빨간색 이미 선택이 됐으니까요. 춘향이는 빨간색 다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 싫어하면 파노검으로 가고요. 파노검으로 가고요. 여기도 파노검으로 가고요. 근데 검은 있기 때문에 노검 중에서 검 이미 안 되고요. 노란색도 이미 선택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파랑색으로 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파랑색으로 됐기 때문에 어때요? 춘향이는 노검 중으로 갑니다. 노검으로
간다라는 거 우선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노, 검, 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향단위는 빨간색 고무신으로 가야 되는 게 확정이네요. 향단이는 검은색 치마를 싫어한다 라고만 했습니다. 빨간색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판호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족두리도 역시 어때요? 판호 중에 판호 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빨간색이 이미 됐으니까 노, 검 중에 하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은 됐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다시 앞으로 가면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치마 선호하고 파란색 고무신 신어하니까 노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콩지는 빨로 됐고요. 이제 파, 검 중에 하나로 갑니다. 파 또는 검으로 가야 되고요. 고무신 팥쥐는 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팥쥐는 노란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빨간색 이미 됐죠. 그렇기 때문에 노 안 되죠. 검정도 이미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팥쥐는 파랑색 역시 확정입니다. 여기 파랑색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향단위는 노란색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빨파노 되어 있으니까 춘향이는 어때요? 검정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과 검정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춘향이는 족두리는 노란색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노란색이 삭제가 됐고요. 어때요? 빨로 했으니까 여긴 역시 파와 검 두 가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팥쥐는요. 노란색 싫어하고요. 여기에선 이미 노란색이 됐기 때문에 노, 파, 검 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팥쥐는 빨강색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확정입니다. 자, 그러면 확정되지 않은 것은요. 콩지와 향단위의 족두리 색깔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1번 볼게요. 제가 1번 여기 밑에가 길어서 지워버렸거든요. 여러분들은 교재 보시면 됩니다. 팥쥐는요. 검은색 족두리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50%니까 1번 불가능하고요. 2번 팥쥐는 노란색 족두리 노란색 족두리 착용한다라고 했는데 빨간색 족두리 착용하고요. 향단위는 파란색 고무신이 아니라 빨간색 고무신 착용합니다. 춘향이는 검은색 치마, 춘향이는 치마 검은색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4번 맞고요. 빨간색 고무신 착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파란색 족두리를 착용한다라고 했는데 파란색일 수도 있고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니까 검은색일 수도 있습니다. 50%라는 거죠. 그래서 12번에 모두 다 항상 참인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갑니다. 자, 다음 이제 문제 출제하려고 합니다. 문제 출제하는 것도 앞에서 우리가 한가 풀었듯이 이거는 경우의 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정리하고 1번부터 5번까지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출제 조건, 선정 조건 읽어보셨죠? 저희는 바로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1번입니다. 형식 논리 전공자와 비형식 논리 전공자가 한 명씩 선정되는 게 어때요? 어떻게 되는지, 이게 맞는지 반드시 참인 거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1번 보면 형식 논리 전공자와 비형식 논리 전공자 한 명씩 꼭 2명이 들어가나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글씨에 대해서 약간만 실수하면 확 돌아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식 논리 전공자가 선정되면 비형식 논리 전공자도 같은 인원만큼 선정된다 그랬습니다. 즉 형식이 선정이 되면 비형식도 선정이 됩니다. 하지만 조건에서 비형식이 선정되면 형식도 선정된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뒤집었을 때 역은 어때요? 뒤집은 것은 항상 참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형식 논리 전공자와 비형식 논리 전공자가 꼭 한 명씩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비형식 논리자가 먼저 선정되면
형식 논리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2번도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2번까지 확인해 보죠. 2번 보면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수학자 2명 선정된다라고 했는데 보시면요. 수학자 중에 통계자만 선정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조건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자 최소 1명 든다 이런 논리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하학자, 선문학자, 즉 과학이 들어가면 수학과 짝지을 수 있고 기계, 통계, 즉 과학이 들어가면 수학과 짝지을 수 있다라는 조건은 있지만 몇 명이라는 얘기는 아직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같은 전공 수학자 2명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라는 조건이 없는 거죠. 위에 보시면요. 전공자가 어때요? 수학자 2명은 통계야. 2명은 통계. 그 다음 3명은 기하학, 그 다음에 나머지 1명은 대수학을 전공했습니다. 통계학만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통계학을 제외하고 기하학 2명이 된다라고 하면 어때요? 기하학 2명에 어때요? 천문학자 들어가고요. 나머지 언어학자랑 들어간다고 하면 조건에 위배되는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2명이 선정된다라고 했는데 같은 전공자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역시 반드시 참은 아닙니다. 이런 통계 아래, 이런 조건 아래 이제 3번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3번 보시면 과학자는 최대 4명까지 선정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된다라는 조건에 한번 맞춰보죠. 과학자. 자, 과학자 4명이 되면 어때요? 수학자 최소 1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학 1명, 그 다음에 언어, 논리, 즉 어때요? 위에서 보면 논리학자라고 해야 되겠죠. 논리학자도 1명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총 6명 들어갑니다. 수적으로 문제 없는데 나머지 조건 보지요. 논리학자는요. 형식 논리가 선정되면 비형식도 선정된다 했기 때문에 뒤집어서 비형식만 선정되면 어때요? 형식 논리가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비형식 하나, 1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형식 하나라고 되고 1명이라고 해도 되고요. 만약에요. 자, 이제 과학자들 선정해 보면요. 과학은요. 물리, 생명과학, 화학, 천문학, 기계공학 총 5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리, 생명과학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 하고요. 천문학 하면요. 기하학이 들어가야 되겠죠. 수학에서 기하학 들어가고요. 수학에서 기하학 들어가면 어때요? 과학에서는 천문학 들어가고요. 그 다음 물리학, 생명과학, 화학 이 나머지 3명이 들어가면 어때요? 6명? 문제 없죠. 이렇게 과학이 4명이 들어갈 수 있고요. 반대로 생각해서요. 기계화학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통계학자만 선정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선 수학 1명, 통계학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문학과 기하학이 세트로 묶여야 되고요. 나머지 3명, 세트 아닌 솔로인 사람들 3명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6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항상 참인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과 5번도 우리가 방금 했던 방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면 왜 안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즉 어떠한 조건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확실하게 내비칠 수 없는 경우는 1, 2, 3, 4, 5번을 따라서 풀어나가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4번으로 갑니다. S사는 R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A에서 F 업체 중 3곳을 시공업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즉 A, B, C, D, E, F 중에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조건을 바탕으로 B 업체가 선정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우선 붙었습니다. 다음 중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업체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몇 곳? 3곳 선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죠. A 업체가 선정이 되면 B 업체도 선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우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B가 선정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B가 선정되지 않으면 A도 선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B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A도 선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A가 선정되지 않으면 D 업체가 선정된다라고 했고요. 여기까지 해결 가능하네요. B 업체가 선정되지 않으면 C 업체가 선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E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D 업체는 선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우는 D가 선정이 됐으니까요. D가 선정이 되면 어때요? E는 선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E는 선정되지 않습니다. D나 E 업체가 선정이 되면 D나 E 업체가 선정되면 F 업체가 선정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D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F 업체도 선정이 됩니다. 총 3업체가 선정이 됐네요. C, D, F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14번 정리하고 그 다음 15번으로 갈게요. 자, A, B, C, D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사탕 먹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의 진술만 거짓이라고 합니다. 자, 진실, 거짓 나왔네요. 진실, 거짓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둘의 의견이 충돌되는 것이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명이 테이블 위에 있는 사탕을 먹었고요. 이들의 한 명만 거짓입니다. 한 명만 거짓이기 때문에 둘의 의견이 충돌한 것은 둘 중에 한 명은 거짓, 둘 중에 한 명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A, B, C, D, E가 되어 있네요. 서로의 진술을 확인해 보니까 누구의 진술 되어 있나요? D에 대해서 D의 말은 거짓이야. D의 말은 사실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그렇죠. 거짓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A 또는 C가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 A를 우선 거짓으로 놓고 조건 확인해 보고요. C를 거짓으로 놓고 왔는지 확인해 보죠. 자, A를 거짓으로 놨다면 자, 그러면 A의 의견은 우선 A의 진술은 뛰어넘고요. B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A가 사탕 먹었어 라고 합니다. B 진실이죠. 진실은 이렇게 표시할게요. C 역시 진실입니다. D의 말은 사실이야 라고 했습니다. D의 말은 사실이야 라고 했는데 D가 말합니다. D 역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A만 거짓이니까요. B는 사탕을 먹지 않았어. B는 먹지 않았어. E가 말합니다. E도 역시 진실을 말해야 하죠. D는 사탕을 먹지 않았어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탕을 먹은 사람은 A라는 거 알 수 있고요. A 사탕. 거짓을 말하는 것은 A가 거짓이구나. 뭐 이런 조건 나올 수 있네요. 자, 그러면 C가 거짓일 때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C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진술 신경 쓰지 마시고 A부터 볼게요. A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D의 말은 거짓이야 라고 했습니다. D의 말은 거짓이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가 틀렸죠. 왜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한 명입니다. 그런데 D도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 이미 거짓말이 2명이 됩니다. 그러니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A이고요. 사탕을 먹은 사람도 A입니다. 문제에서 사탕을 먹고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했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 거짓말하는 사람은 1번입니다. 여기는 AA 모두 같기 때문에 조금 수월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다를 경우도 항상 있다라는 거, 가끔은 거짓말하는 사람 혹은 사탕 먹은 사람 다른 사람일 경우도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16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는요 언어 파트로 갑니다. 드디어 모든 내용 1번부터 15번까지는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이제 나머지 부분 체크하면서 약간 숨 돌려보지요. 제시된 단어의 대응 관계가 동일하도록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습니다. 가공하다, 사실이다. 라는 것은 어때요? 가공이라는 건 근거 없이 지어내는 거, 가공된 사실 이런 내용 들어보셨죠? 거짓말할 때 사실은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반의 관계, 반의 관계 찾아 넣어야 되겠죠. 은폐라는 것은 무엇을 은폐하다, 숨기거나 감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반대는 밝혀내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3번 토로가 되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번입니다. 다음 단어 대응관계 역시 확인해봐라 라고 했는데 감염, 점염, 전염, 유의관계입니다.
자, 간병하는 거, 간호하는 거 역시 유의관계입니다. 고의와 과실 어때요? 서로 고의적으로 한다라는 건 내가 어떤 걸 알고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실이라는 건 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반의관계입니다. 여기만 통해서도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나머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오와 친교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 성패와 득실 어때요? 성공과 실패, 득과 실. 그래서 모두 다 유의관계인데요. 3번만 반의관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8번으로 갑니다. 18번은 도형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띄워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교재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2번 그림만 보더라도 이 규칙이 가로 방향인지 세로 방향인지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떠한 겁니까? 가로 방향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규칙의 방향은 가로가 되겠고요. 1번에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는 어때요? 색이 반전됐습니다. 반전됐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요. 회전이 됐는데요. 90도는 안 되고요. 어때요? 45도는 넘어간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했는데 90도까지는 안 가고요. 몇 도 정도? 70도 정도? 72도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네요. 그래서 72도 회전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90도가 아니라 72도 정도로 회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도 볼까요? 자, 19번입니다. 19번 나와라. 19번입니다. 19번도 역시 그림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규칙이 가로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로 갔다라는 건 반전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반전입니다. 두 번째 규칙 볼까요? 반전에서 어떻게 됐나요? 반전에서 어떻게 됐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몇 도? 45도 회전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갔죠. 이렇게 여기에서 엉덩이가 이렇게 들렸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렸으니까 45도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번 45도 회전한 거 가면 이쪽이 들려야 되겠죠. 그래서 몇 번? 이쪽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역시 2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서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20번입니다. 20번도 역시 도형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역시 규칙은 가로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향은요. 규칙 적용된 거는 반전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반전이죠. 색만 반전됐죠. 근데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는 건 좌우가 완전히 대칭이 됐습니다. 즉 이것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뒤집혔다라는 거, 대칭 이동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Y축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쪽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정답은 5번. 이 친구 덕분에 조금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 달린 친구, 그때 친구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번부터는요. 도식에서 기호를 찾아서 즉 이 기호 안에 숨겨져 있는 규칙을 찾아라 라는 문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 접근할 때 여기에서는 조금 쉬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목욕탕 표시라고 할까요? 온천 표시, 이 목욕탕 표시, 즉 한 단계만 거쳐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첫 번째,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 표시의 규칙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H에서 J로 갔습니다. HI, J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몇 단계 뛰었다? 두 단계 뛰었다. 6에서 7로 갔다라는 것은 한 단계 뛰었다. 그 다음에 4에서 6으로 간 건 두 단계 뛰었다. 그 다음 U에서 V로 간 건 한 단계 뛰었다라는 규칙 알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걸 활용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게 이것을 거쳐서 이 숫자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즉, 이 규칙을 통과했더니 이렇게 됐으니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W에서 두 단계 전으로 가면 여기에다 쓸게요. 그냥 U가 되고요. 6에서 한 단계 앞으로 가면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단계 전으로 가면요. 어떻게 되나요?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5에서 4로 되지요. 즉
Y, 8, C, 5가요. 이거 거꾸로 가는 삼각형 이걸 거쳤더니 U, O, A, 4가 됐대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이 표시에 대한 규칙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Y가 U가 됐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4단계 뛰었네요. 그 다음에 8이 5가 됐다라는 건 앞으로 3단계 뛰었고요. 그 다음에 C가 A가 됐다라는 건 2단계 앞으로 뛰었습니다. 5에서 4는 이렇게 되네요. 즉 이렇게 이제 이 2가지 규칙을 찾아냈으니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다이아몬드 2개. 이 규칙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자열이 4, 2, 3, 1로 갑니다. 이 규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조금 쉬운 내용이 나와 있다면 하나의 규칙으로 거꾸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가끔은 2가지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하나 찾아내시면 어떻게 된다? 나머지 규칙까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규칙 찾아냈으니까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조금 이제 규칙만 하면 순서대로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S4, X8이 있습니다. S4, X8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목욕탕 표시를 거치게 되면 U,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9가 되지요. 다시 다이아몬드 2개를 거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2개 거치면 순서 바꿔야 되겠죠. 1, 2, 3, 4가 4, 2, 3, 1로 갑니다. 4, 2, 3, 1로 갑니다. 9, Z, U가 되겠죠.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규칙만 찾아내면 나머지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시간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2번 문제도요. 쉽게 찾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끝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물음표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L, E, I, S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23번이 조금 여러분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꾸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가 이걸 거쳐서 R, 6, 3, 1이 됐고요. 이렇게 지금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진행 방향. 그리고 이걸 거쳐서 어떤 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R, 6, 3, 1이요. 무엇을 거쳐서 이걸 거쳐서 여기로 갑니다. V, 9, 5, J가 되고요. 이 J가요. 어때요? 이 숫자는요. 목욕탕 수를 거쳐서 앞에 숫자가 됩니다. 즉 목욕탕을 거쳤더니 이게 됐다. 그러면 앞에 숫자는 R, 6, 3, I가 됩니다. 그래서 R이 아니라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거꾸로 했네요. 그렇죠. W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V에서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8, 3, I가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약간 헷갈렸는데 정답은 그래서 3번, 23번에 3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제까지는 앞에 순서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였기 때문에 차곡차곡 이 주어진 규칙대로만 운행하면 됐었는데요. 이제는 거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을 거꾸로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4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단계수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조금 더 귀찮을 뿐입니다. 그래서 3Q 이쪽으로 적을게요. 3Q D 3이 됐습니다. 어떻게 돼서요? 이 규칙을 정해서요. 그러면 이 앞에 규칙은 2단계가 와서 3이 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1이 되고요. 1단계가 가서 Q가 됐기 때문에 P가 됩니다. 1, P, 그 다음에 B가 되고요. 2가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욕탕 거친 이 숫자가요. 앞에 무엇을 거쳤나요? 4, 2, 3, 1이 됐습니다. 다이아몬드 2개니까요. 이거를 1, 2, 3, 4로 바꿔주면요. 2,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1이 됩니다. 1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숫자가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거꾸로 삼각형, 거꾸로 가는 삼각형, 이걸 거쳐서 이게 됐대요. 그러면 이 전에 있는 숫자가 어때요? 이거보다 이 숫자의 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4단계가 더 커야 됩니다.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P보다 3단계가 더 커야 됩니다. S가 되고요. 그 다음에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커야 되니까 2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의 숫자는 6SDE가 됩니다. 정답 5번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25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풀어볼 건데요. 25번부터는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 내용이 나왔습니다. 앞에 너무 복잡하고 숫자, 영어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독해 문제는 조금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좀 빠르게 풀어볼게요.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내용이 참일 때 항상 거짓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어진 내용으로 해서 문제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1, 2, 3, 4, 5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라. 어떻게 보면 일치불일치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부터 보면 각국에 따라 스마트 시티에서 활용되는 기능이 다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위에서 보면 항저우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있고요. 유럽 나라도 있습니다. 그 예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확인할 수 있고요. 스페인의 스마트 시티에서는 직접 인구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인구 밀집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위에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스페인의 스마트 시티에는 스마트 주차 기능을 통해 대리 주차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대리 주차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다만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위의 내용을 보면 주차 공간에 대한 유무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대리 주차가 가능한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스마트 시티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부산보다는 세종 스마트 시티가 더 적절하다라는 거 위에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항상 거주신 곳 찾아라 했을 때 3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6번으로 가볼게요. 자, 26번은요, 개인의 소득에 대한 두 학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이미 독해를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한다면, 학자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이야기, 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개인의 소득을 결정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직업이 있고요. 직업은 교육으로 연결이 됩니다. 교육은요, 부모의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그래서 이 불평등을 어떤 나라에서는 개선하고 좁힐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회균등화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재분배 정책은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소득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직업과 그 다음에 마지막 소득이라던가 부모의 교육, 그 다음에 부모의 열정, 그 다음에 부모의 직업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에는 마무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개인의 학력과 능력은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어때요? 이것 더하기 환경적인 것도 있고 운도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참인 것은 아니고요. 분배 정의론의 관점에서 개인의 선택에 의한 불리함을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환경적 요인에서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했죠.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환경적인 거.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된 거에 대한 선택은 묻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역시 아니고요.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심화된다면 빈부격차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했고요.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더 심한 교육 불평등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격차를 줄였다라고 하고 있지요. 이전 지출을 줄이는 것은 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재분배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죠. 이전 지출을 늘리는 것
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인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번으로 갈게요. 다음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장에 대한 반박을 찾아볼 때는요. 이 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이 근거에 대해서 반박한 근거를 제시한 후에 반박 주장을 펼쳐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글에서의 주장은 무엇인지 확인해 볼게요. 텔레비전은 어른이나 아이 모두가 함께 보는 매체인데요. 더구나 텔레비전을 보고 이해하는 데는 인쇄 문화처럼 어려운 문자 해독력이나 추상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에게서 보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라는 게 이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때는 어때요? 이것보다는 어때요? 다른 시간이 더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겠죠. 이 때문에 오늘날의 어린이나 젊은이들에게서 어른에 대한 두려움이나 존경심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자, 여기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이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역할과 행동을 기대하는 어른들이 어른이나 젊은이의 불손, 거만, 경망, 무분별한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불평하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반박 찾아보죠. 가족과 텔레비전을 함께 시청하며 나누는 대화를 통해 아이들은 사회적 행동을 기를 수 있다. 꼭 텔레비전 보는 게 나쁜 것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뭐 적절하고요. 텔레비전의 교육적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예절 교육에 도움을 된다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정보 사회를 선도하는 텔레비전은 인간의 다양한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중요해요. 지금 정보 사회화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반박은 적절하지 않고요. 아이들은 텔레비전보다 학교의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을 통해서 반박할 수 있고요. 어린이나 젊은이의 반사회적 행동은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번은요. 다음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라고 하면서 말과 행동, 즉 생각과 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요. 뒤에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말이 아무리 범위가 넓고 큰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능한 어때요? 말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생각도 어때요? 말로 해야만 전달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한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생각은 얼마든지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2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주제 찾는 다음에 그에 대한 반박으로 연결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1번 찾고요. 그 다음 29번으로 갑니다. 자,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위에 글을 보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러한 안전쟁도라는 것들이 구비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을 통해서 보기를 읽고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해석한 것으로 알맞은 것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누진적 소득세는요. 납세자의 소득 금액에 따른 과세의 비율을 미리 정하여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경기가 활성화되어 국민소득이 늘어날 경우 지나치게 과열될 우려가 있는데 이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소득 증가와 더불어 세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는 소비 지출의 억제로 이어져 경기가 심하게 과열되지 않도록 진정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라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누진적 소득세를 통해 화폐 공급량, 지금 화폐 공급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 동의 절차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때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즉 누진적 소득세가 어때요? 소득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진정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3번 정답 찾고요. 입법 절차.
이런 내용 하는 게 아니고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시차 같다라는 얘기는 반대의 이야기네요.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3번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번으로 갈게요. 자, 30번은요. 이제 위에 글을 읽어보면 두 명의 학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프리드만과 케인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즉, 돈을 풀었다라는 내용이죠. 이거에 대해서 프리드만과 케인즈의 의견을 정리한 겁니다. 케인즈에 따르면 케인즈의 입장에서 보자면 재난지원금은 일시적 소득으로 대부분 저축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대부분 저축돼 일시적 소득은 저축돼 라고 하는 건 케인즈가 아니라 프리드만에 대한 내용이고요. 케인즈에 따르면 재난지원과 같은 단기적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야 라고 했는데 이건 케인즈에 따른 게 아니라 역시 프리드만에 따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이 학자, 두 명의 학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 내용이 보기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프리드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들은 늘어난 소득만큼 소비를 늘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소비를 늘린다는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프리드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생존에 꼭 필요한 기초소비 비중을 늘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프리드만이 아니라 케인즈이고요. 프리드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항상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야 라는 거 프리드만의 이야기입니다. 프리드만은 항상소득 가설이고요. 케인즈는 절대소득 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학자에 대한 내용 딱딱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밑줄 그어놓은 다음에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자가 나올 때는 특히나 1, 2, 3, 4, 5번을 봤을 때 이렇게 학자 이름이 쭉쭉쭉쭉 나왔을 때는 본문을 읽을 때 케인즈와 프리드먼 여기에선 두 명이 나왔지만 각자 학자에 대한 내용을 이름과 정책 혹은 주장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글을 읽어 나가시면 읽어 나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1, 2, 3, 4, 5번을 풀 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는 추리 문제 총 30문제를 2시간에 거쳐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보니까 나머지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주어진 글만 제대로 독해를 해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압축해서 스킵해서 넘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꼼꼼하게 풀어보시고요. 아무래도 저하고 같이 풀었을 때도 느끼셨겠지만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진다면 유형이 익숙해진다면 나중에는 시간 체크를 좀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